처음에 일단 광합성의 어떤 반응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광합성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 그 물질부터 좀 정리해놨고, 그리고 실제 내용도 이 광합성 색소부터 문제가 나와. 이론이 나오니까 색소, 광합성 색소에 뭐가 있는지부터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는 아마 초등들도 다 알 테니까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염록체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염록체가 존재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염록체는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소기관이잖아. 그럼 빛이 없는 곳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구성하는 세포들한테는 염록체가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실제로 식물들은 모든 세포들한테 염록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록체가 있는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유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염육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조직이 뭐냐면 유기물을 합성하는 조직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유조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 이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라 유기물의 유자야. 유기물의 유자도 있을 유자인가? 아무튼 유기물 할 때 그 유자고 근데 이 유조직이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잎에 많이 존재해. 잎이라는 기관에 많이 존재하니까 염육조직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잎의 뒷면에 잎의 뒷면을 보면 혹시 기공이라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증산작용을 하는 기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내보내는 그런 증산작용하는 그런 기공이 있는데 그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게? 기공 주변 세포. 공변 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공을 구성하는 게 원래는 표피 조직인데 표피 조직화는 아닌데 표피 조직에 밑에도 있구나. 밑에 있구나. 그래서 이 유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자,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래쪽 보면 잎의 단면이 있죠. 자, 잎의 단면에서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표피 조직. 그리고 더 바깥쪽에 있는 게 큐티클 조직이라 그래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짝 긁으면 이렇게 투명한 조직이 긁어 나와. 그러면 큐티클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손톱에도 큐티클 있잖아. 남자애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애들은 큐티클 알죠. 여기 손톱 보면 위쪽에 이게 손톱이 이어지는 부분. 거기서 큐티클 정리하잖아. 여자애들은 잘 알던데. 이거 손톱을 확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 봐봐. 여기 이거 이게 큐티클이라고요. 알지? 큐티클 정리해 주잖아. 이쁘게. 근데 사람에 있는 그 손톱에 있는 큐티클하고 좀 달리 식물은 가장 모든 표면에 전부 다 큐티클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살짝 이렇게 긁으면 투명한 어떤 막이 이렇게 벗겨져 나온다고. 그걸 큐티클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 큐티클층은 염록체가 있게 없게. 왜냐면 가장 바깥쪽이니까 빛을 제일 많이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염록체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큐티클층에는 염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빛을 그 안쪽으로 투과시켜 줍니다. 그럼 대체 이거 왜 있는 거야? 그 이유는 핸드폰에 있는 그 필름이랑 똑같아. 핸드폰 필름에는 어떠한 전자장비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야? 보호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 큐티클층은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유조직을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수분의 유실을 막고 보호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표피 조직이 있고, 그 아래쪽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중에서 울타리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있다고. 그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빈 공간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운반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조직과 엉성하게 배열되는 해면 조직을 합쳐서 염육 조직 또는 유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표피 조직이 있는데 그 표피 조직 사이에 중간에 기공이 있다고. 그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곤변세포인데 곤변세포에서도 염류체가 존재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표피적으로 주속하는 곤변세포에도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염록체는 이 세 가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유조직 중에 울타조직과 해면조직, 그 다음에 표피조직 중에 공면세포. 그럼 다른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세 군데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래쪽에 뭐 그림은 나중에 좀 잘 보고요.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자, 구조는 텔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그라나가 내부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염록체 안쪽에 구조가 이렇게 텔라코이드가 여러 겹 쌓여 있는 그라나와 자, 염록체의 기질인 스트로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장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질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매트릭스를 뜻하는 말.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얘도 마찬가지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의 안쪽의 기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쪽의 내막의 안쪽의 기질에도 특징이 뭐 있니? 뭐가 존재하니? 독자적인 DNA, RNA, 리보솜이 존재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하나의 세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독자적인 물질사와 독자적인 증식을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염록체도 이 스트로마에 독자적인 DNA와 RNA, 리보솜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과 물질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리보솜도 있어서. 자, 텔라코이드 막에는 뭐가 있냐면 텔라코이드 막에는 염록소 이렇게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하다. 오, 이렇게 잘 쳐놨다. 이거 그냥 안 읽어보면 절대 잘 모르겠다. 텔라코이드 막에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잘 모르겠다. 공부를 좀 해야지만 알 수 있겠네. 좀 볼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독자적인 광합성 색소와 광합성 색소, 자, 그리고 전자 전달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 전달계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전자 전달계가 이 염록체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 전달계에서 하는 일이 뭐였니? 얘들 전자 전달계에서 하는 일? 전자기에서 뭐해? 전자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것도 일부입니다. 또 뭐 NADH한테 전자를 받아서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 그 에너지로 수소 이온을 퍼내죠. 수소 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능동성을 시켜서 수소 이온에 대한 농도 구별을 형성시켜 주죠. 그게 전자전달계 역할이었다고.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형성된 그 수소 이온이 ATP 합성수를 통과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ATP 합성이 목적이긴 하지만 전자전달계 자체는 수소 이온의 농도 구별 형성시켜 주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염록체에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요. 그래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자, 등을 포함한 단백질 복합체 및 ATP 합성 효소가 존재한다. 효소가 존재하여 여기다가 명반응에다가 동그라미, 명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일어난다고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이따가 어떤 반응인지는 자세하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 스트로마에서는 염록체 내막의 안쪽에 기질이며 자, 리보솜과 자, 독자적인 DNA와 RNA,
자, 그리고 CO2의 고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땡땡, 즉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효소도 이 엽록체가 스스로 합성한 효소야.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엽록체 안쪽에는 독자적인 DNA와 RNA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보솜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효소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엽록체 자체가 만든 효소, 여러 가지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반응에다가 동그라미. 스트로마에서는 바로 안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엽록체의 구조고, 그 다음에 각각 틸라코이드 막하고 스트로마까지 봤고, 그 다음에 광합성 색소 들어갈게. 자, 광합성 색소에는 뭐가 있냐면,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있습니다. 아유, 안 보인다. 잘 보이니? 보여요? 엽자 보여? 엽록소와 카르티노이드계 색소로 나뉜다. 자, 일단 쓰세요. 다 설명해 줍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면 해줄 겁니다. 뒤. 왜?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엽록소와 카르티노이드계 색소. 계절할 때 계. 자, 그래서 엽록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와 있는 거야, 밑에. 자, 엽록소는 모든 식물과 조류에 존재하는 엽록소, 중심색소? 중심색소. 중심색소인 엽록소 A가 있고요. 엽록소 A. 그러니까 엽록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엽록소 중에서 모든 식물과 광합성하는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를, 엽록소를 중심색소라고 한다고. 그 중심색소가 뭐냐면 엽록소 A라고요. 알겠죠? 종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는 엽록소 B, C, D가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광합성 색소들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복합체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직역을 하면 빛 체계인 거죠. 빛 시스템, 빛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이야. 빛 체계. 자, 근데 이 빛을 이용하는 이런 체계인 관계가 색소와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복합체라고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나올 거야, 관계는. 자, 구성하는 광합성 색소는 중심 색소인 엽록소 A와 엽록소 A와 보조 색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 색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엽록소 위의 보조 색소로는 잔토필, 크산토필, 영어가 좀 익숙지가 않죠? 자, 잔토필 또는 크산토필과 같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잔토필과 크산토필이 바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 하나인 잔토필과 크산토필과 같은 이런 색소가 있는데, 자, 보조색소의 역할이 지금 써 있습니다. 자, 보조색소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한 빛의 파장을 흡수하여 엽록소 A의 전달까지 줄치고,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 왜냐면 이를 좀 분산시키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빛이 엽록소 A로 들어오면 그게 파장이, 여러 파장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 센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파괴될 수 있겠죠.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특정 파장은 A가 흡수하고, 얘가 흡수하지 않은 다른 파장들은 보조색소가 대신 흡수해서 전달시켜준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분산시켜서 엽록소 파괴를 막아준다. 이 밖에 조류가 가지고 있는 보조색소에는 뭐가 있냐면, 홍조소, 갈조소, 녹조, 남조소 등이, 보조색소 등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광합성 색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와 보조색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보조색소를 다른 말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하는구나.
알겠죠? 그 카로티노이드 색소에는 잔토필과 크산토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엽록소 A는 모든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색소라서 중심 색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조 색소는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대신 흡수해서 엽록소 A에게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엽록소의 파괴를 막아준다. 왜? 파괴를 막아준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보조 색소의 기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나옵니다. 자, 일단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좀 분석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 파장별로 엽록소가 흡수한 그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작용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의 차이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은 단순하게 흡수한 그 빛의 파장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용 스펙트럼은 실제로 흡수한 다음에 그 파장을 이용해서 포당이 합성되는 그 파장을 쓴 거야. 얘는 실제로 작용된 것까지 나타낸 거. 그 특정 빛의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포당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작용. 이해되니? 그러면 그냥 큰 특징을 좀 파악하면 중요한 엽록소는 엽록소 A와 B거든요. 그럼 엽록소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흡수하는 파장이 청색과 적색을 주로 흡수하고 있죠. 둘 다. 엽록소 A와 B가. 그래서 아래쪽에 엽록소 A와 B는 청색? 청색광? 너무 조그맣게 생겼다.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자, 그리고 녹색은 지금 거의 흡수 안 하고 있는 거 보이니? 얘네들은 거의 지금 흡수하지 않고 있죠? 그지? 자, 그 보색인 녹색광은 거의 흡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광은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로티노이드는 청색과 적색광을 카로티노이드가 뭐야? 이거 녹색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로티노이드인데 청색광 또는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있는 거 보이니 여기? 맞지? 청색과 녹색광을 잘 흡수한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카로티노이드가 이 엽록소 A와 B가 흡수하지 않은 녹색광을 주로 다시 이제 흡수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나에서는 작용 스펙트럼, 엽록소가 잘 흡수하는 청색광과 적색광에서 활발하게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요. 맞지요? 자, 그리고 엽록소 A와 B는 지금 녹색은 거의 0이죠. 제로죠, 제로. 지금 특히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란 말이야. 하지만 이 녹색 부분에서도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니? 어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되게 상당히 높죠? 이 빛은 누가 대신 흡수해 준 거다? 보조색소가. 알겠죠? 보조색소가 대신 흡수해서 전달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거의 흡수하지 않은 녹색광에서도 광합성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은 보조색소가 엽록소 A와 B 대신 흡수하여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이제 색소 분리인데, 색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색소는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되게 적겠죠. 엽록소도 되게 조그만데 그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색소도 되게 엄청나게 적을 거 아니야. 아주 극소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리할 때 사용되는 그 분리법이 크로마토그래프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혹시 그 잉크 분리하는 거 해봤나? 이렇게 샬렛에다가 물 이렇게 담가놓고 그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잉크 색소 분리하는 거 해봤니? 그 방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야.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동그라미 쳐놔. 자, 극소량의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극소량의 물질을 녹는 성질과
확산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확히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개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개율을 여기다가 별표 쳐놔. 이 전개율을 구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전개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개율을 구하겠죠. 전개율은 여기 원점, 내가 시료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뿌린 부분이 아니라 원점인데 이 원점으로부터 용매 전선이라고 해서 한 개의 용매 전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원점에서 한 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분의 실제로 원점으로부터의 전개된 거리가 바로 전개율입니다. 그 전개율을 뭐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전개율이 100%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을 곱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낸 거. 그래서 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길이가 지금 더 나와 있으니까 전체 용매 전선까지 거리가 15cm인데 카로틴까지 거리가 14.3이니까 15분의 14.3 그래서 전개율은 약 0.95%. 알겠니? 0.95. 100을 안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전개율은 이제 따로따로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구하면 되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개되는 이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A 하나 좀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A는 맨 밑에서 두 번째구나. 그래서 맨 밑에가 바로 B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BA 기억하면 되죠. BA. 그리고 전개율이 제일 큰 건 카로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염록체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염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광을 흡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녹색광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이죠. 흡수하지 않은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을 띈다. 그러면 헐크도 마찬가지겠죠. 헐크는 녹색을 흡수하는 놈이 아니라 녹색을 반사하는 놈인 거지. 그지? 그러면 나는 왜 검은색이 보이니? 뭐야 이거? 왜 검은색이 보여요? 아무것도 반사하는 게 없으니까요. 반사하는 게 없으면 검은색. 다 흡수하는 거죠, 검은색은. 그지? 알고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빛 배웠지? 자, 넘어가서 자, 광합성의 전체 과정, 전체 반응식 먼저 쓰고 이제 명반응, 안반응 찾아서 나갈게. 자, 광합성의 전체 반응은 6개의 CO2가 12분자의 물과 만나서 한 분자의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와 6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합성의 반응식인데 저기서도 배웠던 이 반응식은 앞으로 이제 배우는 명반응과 안반응을 합친 반응식입니다. 합친 반응식,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자, 근데 이 6개의 CO2하고 12분자의 물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6개씩 빼죠. 여기서 6개 빼고 여기서 6개 뺀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그래서 12개하고 여기 6개 정도 넣어줘야 돼. 이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 포도당을?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빛에너지를 내가 흡수해가지고 이용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바로 여러 가지 염록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광계 시스템이야. 광기가 잘 모르겠으면 염록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록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들이 이용된다는 건 알고 이제 배웠죠. 자, 근데 생각해봐봐.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응용을 좀 하는 건데,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빛 받고 있는데, 나도 지금 빛을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 중학교 때, 아니, 빛을 어떻게 이용하지? 빛을 어떻게 이용할까 되게 많이 궁금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빛을 받고 있어도 아무런 것도 없는데, 빛을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태양광 전지도 되게 신기했어. 빛을 받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빛을 흡수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지 못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빛을 흡수해주는 광합성 색소와 이 흡수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한테 전달해줘서 이 전자한테 그 에너지를 바꿔주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그게 바로 단백질 복합체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복합체가 합쳐진 게 바로 발음 너무 힘들어. 광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 이따가 좀 해줄 거고. 자, 그래서 명반응은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식물이 이거 가로쳐졌는데 빼야 되는데 못 뺐다. 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자,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나중에 이거 비울 거예요. 이거 없앨 겁니다. 따라서 명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제공하기에 반드시 안반응이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명반응이라고 하는 건 포화당을 합성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명반응은 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포화당을 합성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반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명반응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6개의 CO2를 합쳐서 C6H12O6인 반응인 안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안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체계를 좀 알고 있다면 명반응은 반드시 안반응에 선행돼야지만 반응이 지속될 수 있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반응도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을 테니까. 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래쪽에 실험으로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명반응이 안반응에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자, 가를 보면 벤신의 실험인데 가를 보면 조건들을 잘 보세요. 1번 조건은 CO2는 들어있어. 근데 어둠이래. 자, 이 CO2가 필요한 반응은 명반응이다, 안반응이다? 안반응이죠. 왜냐면 CO2를 붙여가지고 포당 만드는 건 안반응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CO2는 안반응에 대한 재료야. 안반응에 대한 재료.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어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빛은 어떤 반응의 재료? 명반응의 재료죠. 자, 근데 이 명반응의 재료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표시해 볼게. 그럼 1번 조건은 명반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겠죠. 빛이 없으니까. 그치?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안반응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건 어떻게 알아? 일어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냐면 광합성 속도가 제로잖아요. 자, 이 말은 광합성 속도와 포화당의 합성 속도가 비례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밑에 변순의 결론에 전제. 여기서 말하는 Y축에 있는 광합성의 속도는 곧 포화당의 합성량과 비례한다. 그럼 결국에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반응의 재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포당이 안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두 번째는 명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죠?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안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나요? CO2가 없으니까. CO2를 가지고 합쳐야 되는데 안반응의 재료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나 일어나지 않았겠다. 됐니? 자, 그럼 3조건은 명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안반응도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거대로 하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맞춰봐. 자, 이 과정 후에 1과정을 했대. 이 과정 후에 1과정을 한다면 광합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과정 후에 이어서 1과정을 해준다면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 과정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가 다시 1과정을 해주게 되면 그 화학 에너지로 이 CO2 가지고 포당을 합성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자, 나를 보면
어둠이니까 명반응 안 일어나고요. CO2가 있으니까 있어도 명반응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암반응 안 일어나죠. 두 번째는 명반응 일어나고 CO2가 없으니까 암반응 안 일어난다고. 자, 근데 3조건이 어둠에다가 CO2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것처럼 2에서 1로 바꿔주는 과정이 지금 여기 3권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반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이때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때 만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으니 만들어진 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명반응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아래쪽에 결론. 명반응이 선행돼요. 야만. 암반응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결론 낸 게 바로 벤슨의 실험입니다. 이 벤슨은 광합성을 다 밝힌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넘어가서 이거 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 내가 넣어놓은 이런 그림들 있잖아. 나중에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지금 양이 많아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다 참고하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다. 자, 넘어가서 자, 명반응 이제 들어갈게. 명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자, 명반응은 일단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광인산화 반응,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라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인산화 반응이 뭐냐면 ADP에다가 인산을 붙여서 ATP를 합성하는 반응을 인산화라 그래. 근데 그 인산화 될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인산화를 뭐라 그래?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했죠? 그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 중에서 이 전자 전달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비치면 황인산화, 유기물의 산화면 산화적 인산화라고요. 자, 기억나지?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광인산화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막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염록체 기준입니다. 염록체 기준이고, 틸라코이드의 막입니다, 여기가. 틸라코이드의 막이고, 그리고 위쪽은 틸라코이드의 내부. 틸라코이드 내부고, 바깥쪽은 스트로마.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내부는 기질이 아니죠.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니? ATP가 필요 없죠. 자, 기질에서 ATP가 필요한 거니까. 기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ATP이기 때문에, ATP가 만들어진 쪽은 기질에서 만들어져야 돼. 알겠지? 기질에서.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야 되는 곳은 기질이야, 기질이 아닌 쪽이야? 기질이 아닌 쪽이죠. 맞지? 기질로 들어오면서 ATP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틸라코이드의 내부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이는 게 바로 전자전달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건 pH는 낮다는 거고, 자, pH가 낮게 형성시켜주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기질이라고요. 그게 염록체의 기질이라고. 그러니까 염록체의 기질은 틸라코이드에는 바깥쪽이죠. 알겠죠? 틸라코이드 바깥쪽이 기질. 그러니까 염록체의 기질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자, 이거랑 비교하면,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어디로 능동수성? 기질에서 막강 공간으로 능동통을 시켜서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야 되고 pH가 낮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pH가 낮게 형성된 이 수소이온이 ATP 합성요소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으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ATP가 만들어지는 곳은 전부 다 기질이라고요. 알겠죠? 하지만 방향은 반대인 거야. 미토콘드리아한테는 안쪽이고 염록체한테는 바깥쪽이라고요.
알겠죠? 엽록체의 기질 자체가 틸라코드의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좀 헷갈린다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ATP가 만들어진 쪽은 바로 기질이다. 알겠죠? 기질에서 ATP가 필요하니까 여기 틸라코드 내부는 ATP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알겠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한번 읽어보냐. 관계의 필요성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 산화적 인산화와 강인산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산화적 인산화의 경우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고에너지로 형성되고 되기 때문에 수소 이온 펌프를 작동하여 이제 막간 공간으로 수소를 능동손시켜 농도 구별을 형성한다. 이거는 이제 세포업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주지만 엽록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농도 구별 형성시켜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줄치면 됩니다. 엽록체의 경우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합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산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바로 관계다. 관계 적으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자, 관계는 구성하는 물질이 틸라코이드의 막에 형성되어 있다 줄치고 막에 있는 게 바로 관계인데 자,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엽록소 광합성 색소와 자, 그리고 전자 수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 수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자 수용체가 바로 단백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엽록소를 빛을 흡수해주는 광합성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 빛을 전자한테 전달해서 전자한테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자를 수용해주는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 이게 수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 안 해버리면 전자들은 다시 그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저장해야 되는 그런 수용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잡아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수한 단백질 복합체로 빛을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달하고 그 고에너지 전자를 형성해 주는 게 바로 관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색소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광합성 색소를 비롯한 그런 구성 체계는 첫 번째 일단 안테나 색소가 존재한다. 자, 이 안테나 색소는 자, 빛을 흡수해서 반응 중심으로 모아주는 역할인데 밑에 그림 보면 이게 밑에 그림 보면 여기 주변에 안테나 색소들이 있죠. 여기 얘네들 다 안테나 색소들인데 안테나 색소들한테서 빛을 흡수해주면 이 흡수한 에너지를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 엽록소 A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여기 보면 전달해주고 있죠. 여기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 중심 말고 주변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으로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색소를 안테나 색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반응 중심 영어로는 리액션 센터 줄여서 RC라고도 얘기합니다. RC 리액션 센터. 자,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와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전자 수용체 여기 보면 1차 전자 수용체라고 나와 있죠? 얘가 1차 전자 수용체라고요. 그러니까 안테나 색소로부터 전달받은 에너지를 반응 중심한테 전달해주면 그러니까 이 안테나 색소에서 받은 이 빛 에너지를 전자한테 주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 전자의 형태로 이제 운반된다고요. 운반된다면 그러니까 이 전자는 무슨 상태의 전자? 에너지를 받은 상태의 전자니까 고에너지 전자 또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 들뜬 상태의 전자. 이 들뜬 상태의 전자를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한테 전달해 준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는 1차 전자 수용체한테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해 준다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에너지가 많다는 걸 표현하기 빨간색으로 바꾼 거야. 알겠니? 또 이루어져 있으면, 자, 빛을 흡수한 염록소 A는 높은 에너지 상태인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한다. 자, 1차 전자 수용체에 수용된 이 전자는 전자 전달기로 이동을 하는데, 자, 전자 전달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NADPH와 ATP의 화학 에너지가 전환된다, 생성된다. 와, 그럼 결국에는 이런 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안테나 색소와 반응 중심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NADPH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알겠죠? 그 반응이 바로 명반응이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관계 종류는 일단 관계 1, 관계 2가 있습니다. 관계 1과 관계 2가 있는데, 자, 관계 1은 주로 7자를 좀 이쁘게 쓰자. 700 나노미터의 빛을 주로 흡수하는 염록소, 주색소, 염록소 A. 염록소 A가 포함된 반응 중심 색소인 P7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P700은 뭔지, 염록소 A는 뭔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돼. 나중에 헷갈리니까, 지금은 안 헷갈려도 나중에 헷갈리니까. 다시. 자, 관계에 대한 시스템은 이제 알았잖아요? 자, 관계 1은 뭐냐면 700 나노미터의 빛을 주로 흡수하는 염록소 A, 주색소, 염록소 A로 이루어져 있는 반응 중심 색소, 반응 중심에 있는 색소. 여기 반응 중심에 염록소 A가 있다며. 이 염록소 A도 파장에 따라 다른 빛을 흡수해 주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0 나노미터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해 줄 수 있는 염록소 A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알겠죠? 이런 반응 중심 색소인 700 나노미터의 빛을 주로 흡수하는 이런 염록소 A를 P700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간단하지? 자, 관계 2는 680 나노미터의 빛을 주로 흡수하는 염록소 A가 포함된 반응 중심 색소인 색소가 아니라, 이거 색소 지우면 돼. 반응 중심. 얘는 반응 중심의 이름이야. 얘가 바로 리액션 센터라고요. 반응 중심인 P680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나요? 이거 외울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웠거든. 본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거는 암기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7을 보면, 잘 보면 1처럼 생기지 않았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1하고 7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2잖아. 2면은 숫자가 2개 있는 거야. 숫자가 2개 있다고요. 게다가 차이도 몇이요? 차이 2요. 그러니까 2라고요. 괜찮지 않니?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알겠지?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진짜 많이 헷갈린다고요. 지금은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관계 1은 700이고 관계 2는 680이다. 그래서 P700, P68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비수단적 광이사 반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긴 한데 옆에다 다시 한번 쓸게. 옆에다. 너는 여러 번 써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 관계 2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계 2. 자, 관계 2를 구성하고 있는 반응 중심은 P2였으니까 숫자가 2개 있어야지. P680이었다고요. 알겠죠? 관계 2를 구성하는 반응 중심인 P680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은 고에너지 전자 상태가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하게 되면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올라간다고요. 이건 에너지 준위야. 이 높이가 에너지의 준위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그래서 관계 2 안에 들어있는 반응 중심에 들어있는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자가 전달되고 전자가 근데 지금 개수까지 잘 나와 있네. 와. 그럼 개수까지 좀 맞출게. 이따가 한 번에 맞출게. 자, 이 전자 수용체로부터 전달받은 이 전자, 보이는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칩니다.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자, 이때 ATP가 합성됩니다. 이때 합성되는 ATP가 1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12개. 자, 그리고 이렇게 전달 후에 마지막에 이제 받아주는 놈이 누구냐면 관계원입니다. 자, 관계원이 이제 전자전달계 끝으로 ATP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된 전자를 관계원이 받아준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 관계원에는 P700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액션 센터 반응 중심이 있고, 여기서 받은 이 전자를 다시 또 끌어올려주죠? 빛을 받아서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해 줍니다.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 전자 전달기를 거칩니다. 전자 전달계. 자, 이때 만들어지는 게 12개의 NAD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개의 수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내가 따로 써주면 NAD 12개의 NADP 플러스와 빠졌죠, 일부러. 아직 반응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6개의 물이 이거 합치면 또 헷갈릴 텐데. 그냥 전자로 쓸게. 하나당 2개씩. 24개. 24개의 전자랑 합쳐져서 전자하고 24개의 수소 이온이 합쳐지고 그래서 12분자의 NADPH와 12개의 수소 이온이 생깁니다. 네? 여기요? NADPH. 그러네. H 그리고 플러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전자를 받아주는 놈은 누구냐면 지금 전자가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맨 마지막에. 다 써줬는데. NADP가 전자를 받은 거죠. NADP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된 거잖아.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 그치? 그러면 전자의 최초 공여체는 누구게? 좀 이상하지? 왜냐면 지금 전자를 공급해주는 애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과정이 지속될 수 있게 없게? 없죠. 전자를 공급해주는 물질이 없습니다. 왜냐면 관계라고 하는 건 전자를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전자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전자를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필요한 거지 전자의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전자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바로 물입니다. 이거 12개고 얘가 24개. 그래서 24개의 전자 그리고 6분자의 산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식이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반응을 관여한다. 자,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순서를 꼭 2 먼저 쓰세요. 2.
이게 관계 2라는 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게 2라는 게 자꾸 헷갈리니까 2하고 1이 모두 반응한다 이렇게 꼭 쓰세요. 자, 2와 관계 1이 모두 작용한다. 그래서 과정은 12분자의 이제 합쳐서 써줄게. 이 반응하고 이 반응을 합쳐서 합쳐서 이제 쓰면 12분자의 물이 물이 작용하고 그래서 12분자의 NADP DP 플러스 12분자의 NAADP 그 다음에 12분자의 인산이 작용해서 12분자의 NADP 플러스 DPH 플러스 12분자의 수소와 플러스 12분자의 ATP 그리고 6분자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12분자의 NADPH와 12분자의 ATP 그리고 6분자의 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니까 이건 돌고 도는 반응이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광분해되지 않으면 이 반응은 중단돼 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식물한테 물을 주지 않는다면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알겠죠? 비순환적 과정에서의 전자의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명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알겠죠? 빛이 아무리 있어도 물이 없다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은 점점 말라 죽겠죠. 오히려 더 빨리 만들겠죠.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거거든. 원래 중학교 때 대체 물이 식물한테 왜 필요한지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이 과정을 배우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던 거죠. 나 같은 경우도. 따라서 물은 바로 전자의 공급원이었구나 라는 거죠.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의 전자의 공급원. 그래서 좀 물의 광분해 반응에 대한 식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서 반응에 의해 감소되는 전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전자를 뽑아내서 관계2에 공급하는 관계2에 공급하는 역할. 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관계2 우리가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의 시작이 바로 관계2였잖아요. 자, 관계2에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관계1이 아니라. 다시. 반응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럼 관계1은요. 여기서 자꾸 주고 있잖아요. 관계2가 어차피 전자 자꾸 주고 있으니까 관계1에는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이 관계2에서 관계1은 전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하는 곳은 관계2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디서 ATP가 만들어지는지, 어느 과정에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TC 사이클에서 각각의 과정마다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문제 나왔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관계2에서 전자 전달될 때 ATP가 만들어지고 관계1에서 전자 전달을 거칠 때 NADPH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엔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였던 거야. 전자의 최초 공여체는 물이었던 거고. 알겠니? 자, 이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고. 알겠지? 지금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도 할 거야. 근데 이제 물의 광분해 먼저 보고. 자, 물의 광분해 반응. 자, 물의 광분해 반응은 이제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가로 쳐 있다, 여기. 가로 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비워놓을 거야. 자, 물 분자가, 그러니까 원래 두 분자의 수소 이온과 반 분자의 산소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전자가 나온다고요. 이 전자를 NADP가 받아서 NADH가 만들어지는 반응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 관계2.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관계1에서 일어나는 게요. 알겠죠? 뒷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광인산화 반응이 아닌데 비순환적인 것 같은데
상관없나? 상관없구나. 자, 최초의 전자 공유체는 물이고요.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 순환적 인산화가 아니니까 잘 써놔야 된다. 여기다가 비순환적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전자 최종 수용체가 NADPH가 아닙니다. 전자 최종 전자 수용체가 그래서 NADP 플러스다. 그러니까 NADH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NAD 플러스랑 비슷한 거야. 근데 똑같은 물질인데 P를 붙인 건 뭐냐면 성분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광합성에 관여하는 그런 전자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능은 같습니다. NAD 플러스랑. 그래서 아래 보면 힐의 실험하고 루벤의 실험이 있는데, 자, 실험 과정은 꼭 잘 보십시오. 알겠죠? 밑에 지금 실험 과정 잘 나와 있잖아. 일부러 내가 다 넣어놨단 말이야. 자, 실험 과정 잘 보시고, 여기 보면 실험 과정 잠깐 보면 옥살산철 3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옥살산철 3. 발음 한번 읽어봐. 발음 좀 해줘봐. 아니 싫어. 발음 좀 해줘봐. 뭐야? 발음 좀 해줘봐. 옥살산철. 나만 이상한가? 옥살산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좀 빨리 하면 옥살살 이렇게 되거든. 니은하고 리을이 있어서. 자, 옥살산철 3인데 3가 뭐냐면 이 철의 산화수가 3가야. 알겠죠? 철의 산화수가 3가인 철이 바로 옥살산철 3. 자, 옥살산철 2는 뭐냐면 이때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입니다. 그러면 3가가 2가가 되려면 전자를 받아야 돼, 전자를 줘야 돼? 받아야 되죠? 전자를 받아서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전자를 받은 거죠? 그럼 대체 전자를 누가 줬냐 이거죠? 그 전자를 준 게 바로 물입니다. 물. 물의 광분해로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전자가 옥살산철 3를 옥살산철 2로 바꿔주고 그리고 산소 기체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나온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발생했다. 물이 광분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물의 광분해 반응이 일어났고 광분해 반응에서 생성된 이 전자가 얘로 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물의 광분해 실험을 광분해 반응을 증명하는 걸 바로 힐이 해줬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루벤의 실험도 잘 한번 봐봐.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읽어보는 건 맞는데 루벤이 어떻게 실험했는지 잘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산소 동위원소 18산소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 18산소는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을 띠는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니? 자기방사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실험은 자기방사법을 이용합니다. 자기방사법. 우리 자기방사법에서 앞에서 나왔던 방법 중에 뭘 또 얘가 있니? 까먹었어. 자기방사법을 이용해서 발견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앞에서 배웠던 거. 합성 과정이야. 단백질의 분비 과정이었죠. 분비 과정.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쨌든 자기방사법이란 방사성 동위원소로 위치를 추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때 산소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물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요. 물에다가. 자, 그 다음에 CO2를 공급해주고 나서, 자, 이제 실험 이제 두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놨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루벤이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산소 기체가 이 CO2에 있는 이 산소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물 속에 있는 이 산소가 나온 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실험에다가는 물에 있는 산소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고 18로. 그리고 두 번째 나실험에다가는 CO2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에다가 이렇게 18로 표시해 놨다고요. 알겠죠? 그랬더니 자, 가실험에서만 이 산소 기체에 18산소가 돼 있고 나에서는 그냥 산소가 나왔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 방출되는 그런 산소 기체는 산소가 어디서부터 기인다는 거다? CO2에 있는 산소다? 아니면 물 속에 있는 산소다? 물에 있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힐의 실험과 루벤의 실험을 통해서 물의 광분해 반응이 화학식이 완벽하게 밝혀진 거죠. 둘이 합쳐져서.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자, 힐의 실험과 명반응의 각각의 전자 공유체와 수용체를 비교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나옵니다. 주관식으로도 비교돼서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힐의 실험에서의 전자 공유체는 누구? 물이죠. 물이 광분이 되면서 전자 공급하는 거니까. 자, 전자 수용체는 누구? Fe 삼가철이었죠. 옥살산철 3에 들어있는 철 이온이었던 거죠. 그지? 자, 명반응에서의 전자 공유체는 누구? 물이고. 자, 명반응에서의 전자 수용체가 누구? 명반응 전체에서. 명반응 전체에서 전자 수용체는 이건 관계 같은데? 수화적 확인사라 반응. 아, 결국에는 받아가니까 Na dp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삼가철이 바로 이 NADP 플러스를 대신한 그런 실험이었던 거죠. 힐의 실험에서. 자, 그리고 루벤의 실험에서 광합성에서 발생한 산소는 바로 물 H2로부터의 산소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 자,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은 관계 1과 관계 2 중 관계 1만 관여합니다. 관계 1만 관여한다.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자, 아까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은 2에서 시작하고 1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지? 2에서 시작해서 P 680에서 관계 1에서 시작하는 P 700에서 이제 NADPH가 만들어지고 끝났잖아요. 그치? 네? 잘못 썼다. B를 좀 지워줘.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 그래서 과정은 관계 1에서만 일어나고 ATP가 6개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관계 1에서 받은 이 에너지를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해주면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 시토크롬계 복합체가 바로 전자 전달기 효소야. 사이토크롬 또는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얘네들이 전자 전달계 효소입니다.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별거 없어. 어려운 말 아니야. 사이토크롬계 복합체가 바로 전자 전달계 효소와 ATP 합성 요소가 포함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ATP가 합성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6분자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관계 1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이제 합친 게 나오죠. 자, 이 합친 거를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근데 같이 기억하는데 이것만 같이 기억하면 안 되는 게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만 물어보기도 하거든.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긴 하지만 꼭 따로따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이거야. 이 반응이 지금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일 때 아까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TP 만들어진 쪽으로 좀 꺾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썼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 표를 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화학반 이것도 지금 비울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일부러 쓰기 귀찮아서 넣는 겁니다. 자, 시험 볼 겁니다.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래서 합치면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서 12분자의 NADPH와 12분자의 ATP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이 6분자가 광분해가 됐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얘는 물의 광분해 반응과 ATP 합성 12개 합성
12분자의 NADPH 합성. 이게 세 가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물 광물이 되는 거 몇 분자? 6분자의 물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반응물들만 좀 적어놓으면 좀 나중에 정리하기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6분자가 분해되는 거고, 그리고 12분자의 ATP와 12분자의 NADPH가 생성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써줄게. 자, 비순환적 광이사 반응은 당연히 6개가 만들어지면, 합쳐서, 1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됩니다. 12개의 ATP,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도 ATP는 생성됩니다. 6개의 ATP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몇 개? ATP는 18개죠. 1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NADPH는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 생성됩니다. 이때 12개의 NADPH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순환적 인산화는. 순환적 광이산화는 ATP 6개만 만들어진다. 자, O2 발생,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은 생성되죠. 됐죠? 왜냐면 O2가 발생되는 건 물의 광분해 반응인데 물의 광분해 반응은 관계 2에서 나타나거든요.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은 관계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몇 개 만들어지냐? 6개. 6분자의 산소가 발생한다. 생성된다. 6분자의 산소.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관여하는 관계 종류는 관계 2와 1이요. 이렇게 꼭 2와 1이라고 쓰라고 그랬다. 헷갈린다. 2와 1. 자,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은 관계 1만. 자, 최초의 전자 공유체 누구니? 여기.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이 전자 최초의 공유체. 물이죠, 물.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이 전자 최초의 공유체. 관계 1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전자를 공급하니? 여기 보면, 자, 물로부터 받은 전자를 받았죠? 올라갔죠? 받았죠? 맞지? 그럼 여기서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만 본다면 누가 제일 처음에 전자를 갖고 있어? 관계요, 관계. 관계 원이 전자를 갖고 있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는 관계. 관계 1이죠. 얘는 물 맞잖아. 맞는데. 그래서 이거야? 관계 1 맞고. 이것도 관계 1이고. 됐지? 자, 전자 최종 수용체 누구?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에서 NADP 플러스고요. 아까 계속 했던 거. 자, 그러면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에서 누가 제일 최종으로 수용해? 다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제일 마지막에 누가 봐도? 돌고 이렇게 순환하니까. 또 관계 1이죠. 이게 주관식으로 그래서 많이 나와. 애들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알겠지? 관계 1이 주고 관계 1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순환적인 광이산화 반응이죠. 알겠죠? 하지만 이러한 순환적인 광이산화 반응의 원래 최초의 전자는 누구한테 받았다? 물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면 비순환적 광이산화 반응도 끊기고 결국엔 이 순환적 광이산화 반응도 끊기겠죠. 얘가 돌고 돌리고 있는 그 전자 자체가 원래는 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암반응 들어갈게,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명반응이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암반응의 장소는 스트로마입니다.
염료체의 기질, 스트롬하고, 과정은 켈빈 회로와 켈빈 회로이고, 이 켈빈 회로의 특성이 광비의존성이다. 의존성이다. 이게 두 개의 반응인 것처럼 보이네. 자, 켈빈 회로고, 이 켈빈 회로 자체의 반응이 빛에 대해서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이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 설명 나와 있는 게 바로 광비의존성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T-셀 사이클하고 좀 비슷하죠? 자, T-셀 사이클하고 좀 비슷한데, 반대 반응이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T-셀 사이클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오히려 CO2가 나오지만, 얘는 CO2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유기물을 합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커지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3인 글리세르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PGA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3PG라고도 합니다. 3PG. 이 앞에 있는 이 3은 탄소의 개수입니다. 탄소의 개수. 3탄소 화합물인데 인이 포함되어 있는 글리세르산이다. 그래서 3PG라고도 합니다. 이 3PG를 더 많이 썼었어, 원래. 잠깐만. 가 지금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6분자에 3PG가 있다. 근데 인산이 지금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인산까지 같이 이제 표시해서 인산이 한 개 붙어 있는 물질을 바로 3PG라고 한다. 자, 그러면 총 인산의 개수는 몇 개? 그러니까 인산이 한 개 붙어 있는 이 3PG가 몇 분자가 있냐면 6분자가 있죠. 그러니까 인이 몇 개 있냐고요. 여기 전체 합친 인의 개수는 6개가 있겠죠? 6개의 인이 있는데, 6개의 ATP가 들어와서, 양쪽에 인을 하나 더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인이 지금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D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DPG라고 합니다. DPGA랑 같은 말. 그래서 이 DPG도 6분자. 앞에 있는 건 이거 분자수. 알겠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2개의 인이 붙어 있다. 그래서 13DPG라고도 한다고요. 1번 탄소와 3번 탄소.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탄소의 번호. 그래서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각각 인이 2개 붙어 있는 글리세르산이다. 그래서 DPGA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DPGA가 DPGA에서 NADPH 6분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NADP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전자를 오히려 준 거죠. 누구한테? DPGA한테. 알겠죠? DPGA가 전자를 NADPH로부터 받는다고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NADPH는 NADP로 바뀌고, 그리고 앞에서 쪼개진 인산이 원래는 얘가 ATP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던 인산을 빼서 방출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PGAL이 만들어지죠. PGAL.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산이 지금 빠진 상태죠. 여기서 버렸으니까. 맞지? 이게 6분자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PGA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3PG이긴 한데 이 PGA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꿉니다. G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G3P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야. 여기 PGA랑 AL이랑 G3P랑 같은 말인데, 내가 빨간색으로 써주는 게 더 많이 쓰여. 알겠죠? 더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제 교과서 중에서도 이 PGA나 PGAL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알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이제 6분자가 있었잖아요. 자, 6분자 중에서 한 분자는 이제 포당 합성을 위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포당이나 다른 유기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포당은 탄소가 몇 개?
6개죠. 그러니까 탄소가 3개 있는 이 G3P 한 분자만으로는 포당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켈빈으로가 이 과정으로 펠겐으로가 몇 번 돌아야 돼? 2번 돌아야 됩니다. 2번 돌아서 이 G3P가 2개가 모이면 포당 한 분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근데 이 반응이 내가 지금 이 회로 과정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이 회로 과정이 이 기질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순서를 제가 나타낸 것 뿐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 G3P 한 개랑 여기서 일어나서 생성되는 G3P 한 개랑 합쳐지면서 포당 한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5개의 5분자의 G3P는 2개는 버렸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인산이 지금 몇 개 있는 상태냐면 인산이 한 분자당 한 개씩 갖고 있으니까 인산이 몇 개? 5개 있는데 2개를 버렸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3개. 맞죠? 3개 남은 상태에서 3분자의 ATP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급을 해준다고요. 공급해주면 인산이 그럼 몇 개 돼요? 3개 있는데 3개를 받으면 몇 개? 3개 남은 상태에서 3개를 받으면 몇 개냐고.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리블로스 2인산이라고 그래서 탄소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탄소가 5개인데 몇 분자? 3분자. 그러면 인산이 지금 2개씩인데 3분자니까 몇 개? 6개죠. 딱 맞죠? 개수가? 다시 처음에 5개가 있는데 2개 뺐으니까 3개. ATP 3개를 받아서 3개를 플러스 받아서 6개. 그 6개가 이 RUBP 3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인산이 6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반응 크게 3가지의 과정으로 나뉘는데 탄소의 고정, 환원, 그리고 RUBP의 재생 과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좀 써줄게. 자, 밑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한 번은 여러 번 좀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다 좀 써볼게요. 처음에 RUBP는 리블로스 바이포스페이트라 그래서 리블로스가 5탄당이야. 5탄당 5개의 탄소가 있는 거, 바이포스페이트 인산 2개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인산이 2개. 이게 몇 분자냐면 바로 3분자가 있습니다. 3분자. 동그라미 친 거는 분자수. 그러니까 지금 환원 과정에서부터 시작할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와서 세 분자의 CO2가 이렇게 들어와서 6분자의 3PG. 하나, 둘, 3개의 인산 하나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이 3PG 6분자에서 6개의 ATP가 소모되면서 6분자의 그냥 이거는 그냥 투입하는 걸로 쓸게요. 6분자의 ATP가 사용이 돼서 6분자의 DPG가 됩니다. DPG. 자, DPG는 3PG의 1번 탄소에 인산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둘, 3개의 1번하고 3번 탄소에 인산 붙어 있는 거. 이해되죠? 자, 이 DPG가 어떻게 되냐면 DPG가 6분자의 G3P라 그래서 PGAL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인산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12분자의 NADPH가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되면서 6분자의 G3P가 만들어진다. 자, 이때 만들어진 6분자의 G3P는 마찬가지 3번 탄소에 인산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하고 거의 똑같잖아. 그치? 탄소하고 인산의 구조가 지금 똑같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G를 앞으로 옮기는 거라고. 알겠죠? 엄연히 다른 화학식의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헷갈릴까봐 G3P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요. 똑같이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네? 합쳐서 원래 두 바퀴이기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6개입니다. 원래는 2바퀴라서.
자, 그래서 이 G3P 중에 6개 중에서 한 분자의 G3P는 포도당 합성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한 분자만 가지고는 원래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3개니까. 그래서 두 바퀴 다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랑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 한 분자가 빠졌으니까 몇 개가 남아요? 5개의 G3P가 있겠죠? 맞죠? 5개의 G3P. 하나, 둘, 3탄소에 인산 3번에 붙어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RUBP가 되는데, 이렇게 RUBP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2개가 빠져나가고, 2개 인산 나가고, 그러면 지금 인산이 3개 남은 상태, 거기에서 3개의 ATP한테 공급받는다고요. 3개의 ATP로부터 3개의 인산을 공급받아서 총 인산이 6개가 되는 RUBP 3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3PG 맨 처음 과정이 뭐냐? 3PG 합성, CO2의 고정. 자, CO2가 들어와서 이 3PG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CO2의 고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색깔 바꿀게. CO2의 고정 과정, 고정 반응. 그리고 자, 이 3PG가 PGA를 하나, PGA 여기 G3P가 되는 과정, D3P까지 되는 과정이구나. PGA까지니까 이 과정. 자, 이 과정에서 아니다. NADP가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된다. 여기 G3P까지 포함되는 과정. 자, 여기까지가 G3P의 환원입니다. 아니지. 환원되는 건 얘지. 3PG의 환원. 3PG의 환원 과정이라고 하고, 또는 DPG의 환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받는 거는 DPG니까. 자, 그리고 RUBP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RUBP의 재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RUBP의 재생.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을 나눠서 켈빈으로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T3 사이클을 공부하니까 오히려 좀 더 쉽지 않니? 좀 똑같나? 그래서 좀 공부하기는 그래도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할 거야, 아마. T3 사이클을 잘 공부했으면. 그래서 지운데이 가로 채우자 이제. 첫 번째는 CO2의 고정. CO2의 고정 과정. 자, 고정이 영어로는 픽세이션. 그래서 CO2의 뭐 픽세이션 반응 또는 고정 과정, 고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루비스코라는 게 나오는데, 이 루비스코는 카복실화 효소. 이거는 탈탄산 효소와 반대 반응.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가 누구였니?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 코에이였죠? 탈탄산 효소. 근데 이 루비스코는 탈탄산 효소의 역반응을 시켜주는 효소입니다. 오히려 탄소를 붙여주는 효소라고요. 이걸 바로 카복실화 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 효소, 제거 부가 효소인 거죠. 카복실화 효소, 제거 부가 효소. 그러니까 CO2 이 카복시기를 넣어주는 효소. 알겠지? 부가해주는 효소. 그래서 RUBP의 CO2를 고정하여 3PG 6분자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여기 앞에 있는 이 3이 분자수가 아니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쓴 거 보면, 다 지웠네? 여기 다시 써 있는 거 그냥 볼게. 여기 보면, 이렇게 반을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이쪽은 전부 다 6분자죠? 6분자. 맞지? 응. 다 6분자고, 탄소의 수는 다 몇 개? 탄소의 숫자는 다 3개입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들을 좀 고려해서 정리하라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탄소가 3개 있다가 탄소가 5개. 근데 분자수는 다 몇 개? 분자수는 전부 다 이거 5개 빼고 5개 빼고 나머지는 다 분자수가 3분자인 거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기대되지 않니? 이 R을 라이트 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몇 개 있니?
5개. 아, 오탄당이구나.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진짜 나중에 까먹을 때 딱 손가락 펴보면 된다. 5개였지? 탄소 5개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세 발의 피라 그래서 피가 들어가면 다 탄소가 3개입니다. 알겠죠? 피니까 탄소 3개, 피 3개, 피 3개, 피 3개. 아이씨. 이거 제외. 얘는 이거 R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R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 제외하고 나머지 P가 들어가는 건 다 탄소가 3개. 알겠죠? 그렇게 좀 기억해줘. 이거 분자수 되게 중요합니다. 다 전부 다 각각. 이게 ATP가 몇 개가 쓰였는지, 몇 개가 여기서 몇 개 쓰였는지, 우리 NADPH가 몇 개가 쓰였는지, 이게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 외우는 것 같잖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같잖아. 암기가 아니라니까. 암기하게 되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소가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위성을 좀 이해하면서 정리해주면 외우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근데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NADPH의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이거로 좀 바꿔줘. 3PG로 이동함으로써 3PG가 수소를 받아 DPG와 G3P를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거 왜 이러냐? 과정으로 6개의 ATP와 6분자의 NADPH가 사용된다. 이 과정은 3PG의 환원, 3PG의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3P가 다시 RUBP가 재생되는 과정은 다시 이제 3개가 소모되고, 이 과정이 RUBP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RUBP의 재생 과정. 그래서 각각의 반응에서 어떻게 뭐가 사용되고 뭐가 생성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는다면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약간 예측되지 않아? 세포 호흡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약간 예측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당 한 분자 형성되는 과정일 때는 이게 2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모되는 게 NADPH는 몇 개 소모? 12개의 NADPH가 소모되고, 그리고 아까 한 바퀴 돌 때 이 ATP가 9개 소모됐죠? 6개, 3개 합치면 9개. 그럼 2바퀴 돌아야지만 만들어지니까 몇 개 소모? 18개의 ATP가 소모됐던 거죠. 맞죠?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까 명반응의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과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합친 생성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엽록체는 ATP를 만들긴 만들어. 하지만 그 ATP를 어디에서만 쓴다? 만들어진 ATP를 암반응에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하고 다른 점은 뭐야?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드는데 어디에 쓰여? 세포 전체가 다 쓰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만든 ATP는 세포 전체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엽록체가 만드는 ATP와 NADPH는 지가 쓰려고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엽록체가 ATP를 만들긴 하지만 엽록체가 생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알겠죠? 생활 에너지는 다른 것도 쓰여야 되니까. 알겠죠? 얘는 그냥 포장을 합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빛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것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12분자의 NADPH와 18분자의 ATP가 암반응에 쓰입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포장을 합성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켈빈으로 과정은 이제 2바퀴 도는 걸 한 번에 나타낸 거야. 그래서 2바퀴를 한 번에 나타낸 그림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켈빈으로를 발견한 거를 켈빈이 실험한 내용인데,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죠. 자, 크로마토그래피인데 한 번 전개한 게 아니라 2번 전개한 겁니다. 자, 2번 전개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분리되겠죠. 한 번 전개할 때 분리가 되지 않은 물질을 한 번 더 전개함으로써 더 분리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2차 전개를 통해서 물질들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자, 1차 전기했을 때 분리가 전기율이 제일 높은 건 누구예요? A죠. 그리고 D가 제일 전기율이 적죠. 근데 여기서 이제 A, B, C, D의 전기에서 만들어진 물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돌려서 한 번 더 분리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전기를 시킨 거라고. 당연히 1차 전기할 때, 2차 전기할 때 사용되는 용매는 같은 걸 써야 돼, 다른 걸 써야 돼. 같은 걸 쓰면 분리가 안 되죠. 다른 걸 써야지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녹이는 물질을 사용해야 돼. 이 물질을 녹이기는 하지만 다른 용매를 사용해야 일부 물질, 분리되지 않았던 물질이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알겠죠? 1차 전기하고 2차 전기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분리하고, 자, 그 다음에 액선 필름을 장착한 다음에 14탄소가 함유된 물질을 봤대. 그럼 이것도 어떤 지금 방법이 좀 도입된 거야? 14탄소가 이용됐으니까 얘도 자기방사법이 이용된 거야. 자기방사법. 그러니까 자기방사법을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내가 추적하는 방법이 총 내가 3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게 첫 번째 뭐? 단백질의 분비 과정. 간단하게 써놔. 단분. 두 번째, 방금 전에 했던 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 그 물의 광분해 반응에서 누구의 실험? 루벤의 실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대체 어디서 나왔냐? 설명했던 거. 알지? 루벤의 실험, 물의 광분해 반응. 물의 광분해 반응의 루벤의 실험. 세 번째, 켈빈 회로입니다. 그래서 자기방사법은 지금 진로수습 과목에 총 3가지가 대표로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3가지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자기방사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측정했더니 얘가 제일 먼저 나왔네. 이 PGA가 3PG죠. 3PG. 그 다음에 PGAL이 DPG. 그 다음에 PGAL, 그 다음에 PGAL이 DPG가 아니지. DPGA였죠. DPGA. 얘는 G3P죠. G3P. 그리고 유탄당 인산은 그러니까 포호당의 전구체야. 그러니까 이 G3P가 2개가 합쳐진 상태. 그러니까 G3P 2개가 합쳐진지만 아직은 포호당이 아닌 상태를 바로 유탄당 인산이야. 포도당의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액선 필름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액선 필름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통해 이 켈빈 회로 과정을 완성한 거야. 켈빈이. 그래서 켈빈이 발견했다고 해서 켈빈 회로라고 이름 붙여준 거죠. 되게 영광이죠. 자기 이름 붙인다는 게. 네가 발견했으면 중명 회로인 거죠. 이제 앞으로 발견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4CO2를 공급했을 때 14탄소로 표시되어 있는 최초의 물질이 바로 3PG이므로 암반응에서 CO2가 고정되어 최초로 생성된 물질은 바로 3PG다. 1차 전기에서 전기율이 가장 큰 건 누구? 이건 그냥 저로 보고 푸는 거. 누가 제일 전기율이 크니? 어떤 물질? A 물질. 자, 2차 전기일 때 전기율이 제일 큰 건 누구? 그냥 보고 푸는 거. 자, B3죠. 자, B3가 제일 크다. 여기까지 합니다.